채널아 캐치. 먼저 지난 20여 년간 지적질에 특화된 아케치 사마입니다만, 유튜브라는 게 글이 아니라 영상으로 표현하다 보니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에피소드 3에서 대륙 침략 구상의 원조가 노부나가라는 것과 일본 사회 시스템이 원래 그랬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히데요시가 아니라도 대륙 침략은 그렇게 흘러갔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 에피소드 4에서 조선의 실책을 강조하다 보니 그때 조선통신사 전원을 비판하는 게 되는 것 같아 아차 싶었습니다. 사실 그때 조선통신사는 김성일이 문제였던 거죠. 정사 황윤길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김성일과 같은 당파였던 서장관 허성도 전쟁은 일어난다고 보고했고,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황진 같은 무관도 전쟁은 일어난다고 봤죠. 이 이야기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남 지적질을 하다가 내 허물이 나타나는, 이게 모두 까기 인형의 엇보인가 싶으면서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채널 아캐치는 계속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마도의 사신은 임진왜란 전 조선통신사의 복귀에도 동행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만화에는 임진왜란 직전 일본의 첩자들이 조선 팔도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를 그려갔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설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앞서 언급한 대로 히데요시는 조선이 대마도에 복속된 상태라고 알 만큼 무지했습니다. 일본의 닌자가 조선 팔도를 들쑤시고 다녔을 정도라면 대마도의 사기 행각은 애초에 발각되지 않았을까요? 첩자의 활용은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개념이지만,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나라가 강조한 첩자의 개념을 보면 심유경처럼 적진에 가서 적정을 파악하고 적을 꼬시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본에서도 닌자라는 말은 후대의 산물이고 당시는 시노비 정도의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 그것을 픽션의 영역으로 제껴 놓습니다. 물론 히데요시를 다룬 원헌으로 역사성이 높다고 하는 가와스미 태학기에도 히데요시의 시노비 활용 일화가 나오니까 그건 감안해야죠. 매사 이렇게 플러스도 감안하고 마이너스도 감안하고 그래야 정반합이 되겠죠. 아무튼 일본의 스파이가 조선 팔도를 누비며 정보를 뜯어갔다는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설입니다. 일본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대마도인들이 조선의 정보를 잘 알고 있었고, 임진왜란의 일본군 각 군단마다 대마도 통역이나 길잡이가 배치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마도주의 공식 사절이 수차례 한양과 부산을 오간 것도 사실이고, 한양까지 북진 정보를 수집했을 거라는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닌자 같은 게 팔도를 들쑤시고 다녔다는 게 뇌피셜이라는 거죠. 자, 통신사의 귀로에 동행한 겐소 등은 이제 대륙 침략을 감추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 유명한 정명가도는 히데요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히데요시가 대마도 소씨에게 조선왕을 입조시키라고 했지만, 소씨가 가서 복속해라 입조해라 한다고 그렇게 할 조선이 아니기 때문에 소씨는 일본 통일을 축하하는 사절을 보내달라로 말을 바꿨던 거죠. 히데요시는 조선통신사를 복속 사절로 보고 명나라를 정복하는데 길잡이를 하라고 합니다. 즉 정명향도죠. 선조가 받아본 히데요시의 국서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걸 또 중간에서 말을 바꾼 게 소 요시토시 코니시 유키나가 겐소 라인으로 명나라로 들어가는데 길을 빌려달라, 즉 가도 임명입니다. 나중의 일이지만 왜군이 동래성을 포위하고 내건 팻말이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빌려달라. 그때 동래부사 송상현이 내건 게 싸우다 죽기는 쉽지만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전사의 가도난. 재밌는 건 도의 한자가 다 다릅니다. 정명가도, 정명향도, 가도임명. 히데요시가 대마도 측에 조선국왕의 입조 플러스 정명향도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미션을 던져줬고,
대마도는 오고 가는 핑퐁 속에 말 바꾸기로 적당히 땜질했으니 조선의 복속은 실패한 미션으로 끝납니다. 히데요시는 어쨌든 조선의 사절을 받았으니 아직 미션이 실패한 줄 모르고 임진왜란이 시작된 이후로도 길잡이를 하겠다던 조선 국왕이 내 말을 거역했구나 라고 착각했겠지만 말이죠. 여기서 또 한 번 조선의 운명이 바뀌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통신사가 돌아와서 전쟁이 난다 안 난다 논의가 있었던 건 유명한 이야기고, 이 불온한 사실을 명나라에 알려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가지고 조선조정은 진지하게 의논합니다. 저는 이게 조선의 운명을 가른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징비록이나 징비록과 같은 소스 같은 내용의 선조 수정실록에는 통신사로 갔던 황윤길과 김성일의 의견이 다른 장면에 이어 류성룡이 말하길 그대의 말이 정사와 다른데 전쟁이 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거기에 김성일이 말하길 나라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오. 민심이 동요할까봐 그랬소. 라고 하는 대화가 유명한데, 그 대목에 바로 이어서 좌의정 류성룡이 당연히 명나라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영의정 이사내가 일본과 내통했다고 오해하면 어떡하냐고 반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실제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시 강연에서 홍문관 부제학 김수가 명나라에 보고하는 걸 반대했고, 병조판서 황정욱은 보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실제로는 김수, 이사내, 류성룡의 동인 라인은 보고를 반대했고, 황정욱, 윤두수의 서인 라인은 보고에 찬성했습니다. 반대파의 논지는 대명천하의 속국인 조선이 외국과 사사로이 사신을 주고받았다는 걸 명나라가 문책하면 어떻게 하느냐. 히데요시의 큰 소리가 그냥 말로 끝나면 대국에 괜한 우려를 끼치고 비웃음을 사게 되며 외국이 우리한테 원한을 가지게 된다. 찬성파의 논지는 이웃나라와 왕래하는 게 무슨 문제냐. 복권 지역과 일본이 가까운데 다른 경로로 소식이 명나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의심받지 않느냐. 둘 다 일리가 있지만 후대에 우리가 보면 이게 감춰진다고 감춰질 일이 아닌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판단 하에서 보니까 괜히 말했다가 혼만 난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왕족실록에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선조가 똑똑한 왕이기는 합니다. 그 똑똑함을 자기한테만 써서 그렇죠. 이 논의에서도 그게 숨긴다고 숨겨지냐? 복권하고 일본이 가까운데? 라며 윤두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사이 승정원의 자승지이자 서인인 류근이 절충안을 냅니다. 알리기는 알리는데 가볍게 던지자는 것이죠. 헤헤헤, 히데요시가 명나라로 쳐들어온다고 막 떠드네요. 진짜로 그럴 건지 어떨 건지는 모르겠는데 알고는 계세요? 헤헤헤. 이런 식입니다. 한편 류성룡이 보고 반대파였다는 것은 조선왕조실록, 박동량의 기제사초, 안방준의 음봉야사별곡, 민순지의 임진록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기제사초는 사관을 겸했던 박동량이 원칙적으로는 폐기되어야 했을 사료를 남겨놓은 것으로 임진왜란 관련 사초로는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선조 앞에서의 논의가 자세히 적혀 있는데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류성룡의 의견도 원래 김성일과 류성룡은 서로 친하다 라는 부분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전시수상의 전쟁 회고록 징비록에는 자신이 했던 말과 다른 말들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 워낙 비중 있는 인물의 베스트셀러이다 보니 우리는 징비록의 기사가 훨씬 익숙하죠. 징비록에는 김성일의 발언에 대해 류성룡의 걱정과 한탄을 엿보게 하는데, 정작 앞서 언급한 사료를 보면 류성룡은 통신사 파견에도 반대했고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의견에 찬성했고 히데요시의 대륙 침략 계획을 명나라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에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이가 살아있을 때 10만 양병설에 반대한 것도 류성룡입니다. 저도 징비록을 즐겨 읽고 류성룡을 존경하지만 사료란 항상 살짝 떨어져서 여러 각도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사가 복귀해서 전쟁이 난다 안 난다 논의했을 때 통신사의 1인자, 2인자, 3인자 중 부사 김성일만 전쟁이 안 난다고 했고 정사와 서장관은 전쟁이 난다고 했고
심지어 서장관 허성은 김성일과 같은 당파인 동인이었다는 점을 들어 전쟁이 안 난다는 판단 결과가 당파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영상의 보고를 한다 만다 하는 논의 과정과 류성룡의 통신사도 못 보내, 전쟁도 안 나, 명나라 보고 안 돼 등의 판단을 보면 당파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선조와 조정의 낙관적으로 믿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명나라 조정은 다양한 경로로 히데요시의 명나라 침공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잡혀있던 명나라 의사 허우후의 보고, 상인 진신이 류큐우에서 돌아와 한 보고, 히데요시의 협박을 받았던 류큐우 쪽의 보고 등등, 이 보고들은 조선이 히데요시에게 입공하여 인지를 내었다, 조선이 선봉에 선다, 조선을 통해 명나라로 간다 등등 결국 일본과 조선이 작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선에서 사신을 파견했다는 게 히데요시의 호언장담 하에서 일본의 인민들에게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도 조선에서 아무 말이 없으니 명나라 조정에선 의심을 품는 상황이었는데, 다만 명나라 강로 허국이 내가 조선의 사신으로 가봐서 아는데 조선은 지극정성으로 사대하는 나라야, 외국이랑 한편을 먹을 리 없어 라는 식으로 두둔합니다. 중국 사신을 등골 빠지게 접대하는 이유와 그 보람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해야 할까요? 현대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당시의 사정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조선의 사신이 나타나 적극적으로 변명하고 결국 오해를 푸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명나라가 파병을 하게 되는 데는 명나라 조정의 병부상서, 즉 국방부 장관인 석성의 역할이 컸습니다. 게다가 당시 명나라 황제는 만력제인데, 만력제의 치세 초기는 명재상 장거정이란 존재와 함께 태평성대를 이룩했지만, 엄한 선생 장거정이 죽고 그의 비리가 밝혀지자 만력제는 25년이나 조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조선에서의 전쟁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원조하여 고려천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죠. 명나라의 오해 풀기와 원군 파견, 물자 지원은 조선이 일본의 앞잡이로 선봉을 맡아 명나라에 쳐들어온다는 명나라의 의심을 없애지 못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로,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쳐들어간다고 하는 보고가 조선의 운명을 가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역사적 포인트인데 우리는 사실 많이 간과하고 있죠. 카미가이토 켄이치 교수는 조선은 외교 전략에 있어서 일본에게 이겼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최강의 국가 명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했는데, 확실히 조선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외교는 이기고 시작한 셈입니다. 그게 후대에 빚이 되는 건 비밀이 아니지만요. 이 전쟁이 선조나 제조 번방 지은에서 말하는 명나라가 전부 다 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일본군의 반응을 보면 명나라 군대의 역할 없이, 명나라라는 뒷배경 없이는 일본군을 그만큼 밀어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나라가 파병 결정을 내리고 조선에 출병하겠다고 한 원정군 규모는 7만여 명이지만, 실제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을 해방하고 서울 인근 벽제관에서 전투를 치르는 단계에서 그 절반 수준밖에 못 왔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간과하는 점이죠. 조선에 건너온 왜군은 물론이고 서울에 집결한 왜군만 해도 한양을 위협하는 조명연합군보다 훨씬 많았지만 명나라 군대의 역할이 컸습니다. 왜군 입장에선 대륙을 쳐들어간다고 시작한 전쟁이지만 정작 조선에서 명나라 군대라는 세 개의 벽을 맞닥뜨린 충격이라는 아이러니도 있고요. 물론 임진왜란의 명나라나 6.25의 미국은 순망, 치안이라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를 원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죠. 자, 이제 명나라 보고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보고를 반대했던 김수는 히데요시는 미친 일개 필부에 불과하니 실없는 소리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인물이니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감사를 하면서 한심한 일들을 연발하지요. 임진왜란 발발 시
진주를 버리고 거창으로 도망간 것, 곽재우를 도적으로 취급하고 조종에 보고하여 계속 대립한 것, 전라감사 이광과 충청감사 윤국형이 근황병을 일으켰을 때 겨우 100명을 가지고 참가한 것, 참 한심한 인물입니다. 정작 김성일은 나라의 판단을 망친 큰 죄를 지었지만 경상도 순찰사로 곽재우라는 영웅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 등 죽음으로 그 죄를 씻었습니다. 보고 찬성파인 황정욱과 윤두수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명나라에 가서 종계 변무를 성공시킨 공이 있었습니다. 종계 변무란 명나라 태조실록과 대명회전에 이성계는 이인임의 아들로 이인임은 공민왕을 시해했고 아들인 이성계는 우왕 창왕을 시해했다 라고 되어 있는 오류를 200년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제서야 겨우 고치는데 성공한 것을 말합니다. 정작 이성계와 이인임은 남남이자 정적이었으니 이성계가 미다리 아빠 아들이라는데 조선 왕들에게는 알턴이고 선조에게는 대단한 경사였습니다. 황정욱은 임진왜란 초기 순화군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회령에서 국경인의 반란으로 가토 기요마사에게 넘겨지고 거기서 선조에게 보내는 항복 권유를 쓰라며 왕자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자 그의 아들인 황역이 대신 글을 씁니다. 이게 석방된 이후에도 문제가 되어 길주로 유배되었다가 왕명으로 사면받습니다. 윤두수는 세자책봉으로 불거진 당쟁에서 광해군을 지지하는 정철의 일파로 선조의 미움을 받아 유배를 가게 되고 전쟁이 터지자 선조의 피난 조정에 참여하여 호송공신 2등이 됩니다. 중재안을 냈던 유군도 역시 세자책봉 문제로 정철이 몰락할 때 탄핵을 받았으나 선조가 두둔해서 모면하고 전쟁 때 역시 선조를 호종하여 호송공신 3등이 됩니다. 세자책봉 문제로 몰락한 정철 일파, 그러니까 정여립의 뒤처리로 동인을 박살냈던 원수 정철의 처리를 두고 동인은 강경파의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나뉘어 북인의 영수는 이산해, 남인의 영수는 류성룡으로 갈라섭니다. 그중 남인은 류성룡을 비롯해서 김성일, 이덕형, 김명원, 이원익, 김응남 등 조종 지도부에 다수 포진합니다. 김명원은 외란 초기 거듭된 실패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김응남은 앞서 소개한 명나라 보고 문제에서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인 성절사로 건너가 히데요시의 침략 의도를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후 이유인의 동지사가 한 번 더 갔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남인의 우두머리 류성룡과 2차 대전 당시 영국 수상 처칠의 공통점은 전시 수상이었다는 것, 전쟁 말기에 끝이 좋지 않게 교체되었다는 것, 회고록이 히트쳤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칠은 2차 세계대전 회고록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류성룡은 징비록이 한국에서 꾸준히 읽히는 것은 물론이고 에도시대 일본에서도 출판되어 널리 읽혔습니다.